이번 시간에는 하천의 형태와 퇴적 평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은 흐르면서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침식입니다. 침식은 침식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방 침식은 말 그대로 아랫 방향을 향하는 침식이에요. 아랫 방향을 향한다는 것은 강 바닥을 침식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강이 깊어지겠죠. 이런 침식을 하방 침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측방 침식은 뭘까요? 측방, 즉 옆을 향한다는 뜻이겠죠. 옆을 깎습니다. 벽을 깎는 거죠. 그런데 양방향으로 깎진 않아요. 왜냐하면 침식은 한쪽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이 침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쪽에는 퇴적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천이 옆으로 길을 바꿉니다. 흐르는 길을 바꾸는 침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방 침식은 강의 상류에서 일어날까요? 하류에서 일어날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하천은 바다와 같은 높이의 땅을 만드는 꿈이 있다고 했죠. 하천의 꿈 기억납니까? 자, 그거에 비추어 생각하면 상류는 어서 빨리 바다와 같은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깎아야 될까요? 아랫부분을 깎아야 되겠죠. 즉, 상류에서는 하방 침식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하류는 거의 꿈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밑을 깎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옆을 깎습니다. 즉, 하류에서는 측방 침식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다른 거에 비유해보면 선생님이 베스킨라빈스의 아몬드 봉봉을 좋아하거든요. 아몬드 봉봉을 사오라고 동생한테 시켰는데요. 동생이 선생님 좋아하는 아몬드 봉봉을 제일 밑에 깔고 그 위에 체리 주빌레, 엄마는 외계인, 레인보우 샤베트 이런 걸 깔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져왔는데 선생님 꿈은 아몬드 봉봉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숟가락을 펼 때 숟가락을 어디로 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밑으로 펴야겠죠. 이게 하방 침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선생님 꿈에 도달했어요. 아몬드 봉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파야 될까요? 옆으로 파면서 천천히 먹어야 되겠죠? 즉, 측방 침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위치에 따른 침식의 종류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제 하천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형태에 따라 자유공유하천과 가미공유하천으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은 공유한다는 겁니다. 공유란 구불구불 흐른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자유공유란 자기 마음대로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 사진이 2개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하천이 자기 마음대로 구불구불 흐르고 있죠. 그런데 주변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즉, 평야 위를 자유롭게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자유공유 하천인 거죠. 평야는 하천의 중하류에 분포하고 중하류에서는 측방 침식이 일어납니다. 측방 침식이란 강벽을 깎아서 하천에 흐르는 길, 유로를 변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유로를 변경하는지 살펴볼까요? 강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겼지만 물은 직선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물이 부딪히는 부분은 침식이, 반대 부분은 퇴적이 일어나죠. 이런 작용이 계속 일어나면 하천은 어떻게 변할까요? 더 구불구불해지겠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하천이 흐릅니다. 하지만 하천은 직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거나 강물의 양이 많아지면 직선으로 흐르게 되고 새로운 직선길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물길에 의해서 중간에 섬이 생기는데요. 이런 섬을 하중도, 하천 중간에 있는 섬, 하중도라고 합니다. 물은 직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계속 물이 흐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로 흐르는 물의 양은 줄어들고 직선으로
더 많은 침식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변화로 하천은 다시 직선처럼 변하고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길은 고하도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물이 고여서 솥불 모양의 호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우가코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가미공류 하천입니다. 뭔가 느낌이 다르죠? 구불구불 흐르는 것 같긴 한데 자유공류 하천은 평야 위를 흐르는 하천이었다면 가미공류 하천 주변은 높은 산들이 분포합니다. 이렇게 가미공류 하천이란 산지 사이를 굽이굽이 흐르는 하천을 가미공류 하천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미공류 하천은요, 원래 자유공류 하천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생제 3기 경독서 요구운동에 의해서 윤계한 이후에 하방 침식으로 가미공류 하천이 되는 건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여기 자유공류 하천이 있습니다. 윤계했어요. 그러면서 바다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아래로 깎는, 즉 하방 침식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깊어지고 주변은 산이 되어서 만들어진 하천이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평야 위를 자유롭게 흐르던 자유공류 하천이 윤기와 하방 침식을 통해서 골짜기가 그대로 깊어지고 주변이 산으로 이루어져서 산지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가미공류 하천이 된 겁니다. 가미공류 하천은 하방 침식이 우세하죠. 그런데 측방 침식도 때때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천이 흐르는 길이 바뀌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원래는 하천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런데 측방 침식으로 인해서 길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죠. 지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흐르던 하천이 지금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길, 구하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구하도는 논으로 그리고 마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퇴적평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퇴적평야란 말 그대로 하천의 퇴적으로 만들어진 평야인데요. 그러면 퇴적작용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힘이 빠지면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반물질을 운반하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면 퇴적을 하게 되는데 그럼 하천은 언제 힘이 빠질까요? 바로 유속이 느려질 때입니다. 우리가 1kg, 3kg, 5kg짜리 짐을 들고 간다 했을 때 힘이 들게 되면 5kg짜리 물건부터 내려놓게 되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떨어지면 크고 무거운 조립질부터 쌓고 가면 갈수록 작고 가벼운 미립질 물질을 쌓습니다. 첫 번째 선상지입니다. 선상지는 말 그대로 부채꼴 모양의 땅을 말하는데요.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지점에 만들어집니다. 경사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하천의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리고 크고 무거운 물질부터 가볍고 작은 물질을 차례대로 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상지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선상지의 정상을 우리는 선정이라고 하고 선상지의 중앙을 선앙이라고 하고 선상지의 끝단을 선단이라고 부릅니다. 선정은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갑자기 평야를 만나서 유속이 느려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물질이 쌓입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죠. 땅 위로 흐르는 물이 존재합니다.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칠학들이 주변에 발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앙 역시 조립질, 크고 무거운 물질이 쌓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물이 지표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모래밭에 물을 부으면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죠. 따라서 선앙은 주로 모래와 같은 물질이 쌓여있기 때문에 물이 땅 위로 흐르지 못하고 선앙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천을 복류천이라고 부르죠.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농사나 칠학이 분포하지는 못하고 밭과 가수원으로 이용됩니다. 선정과 선앙에서 크고 무거운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선단에서는 작고 가벼운 미립질 물질이 쌓입니다. 선앙에서 복류하던 하천은
원래 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단에서 물이 샘솟는데요. 이 샘솟는 것을 용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단에는 용천이 분포하죠. 따라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논농사가 가능하고요.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칠학도 분포합니다. 이런 선상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게 선상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저산성 산지가 많고 매우 완만한 지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상지 발달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범람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범람원은 말 그대로 물이 넘쳐서 만들어지는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홍수가 잘 발생합니다. 홍수가 나면 이 모든 지역이 물에 잠기죠. 이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기는 이 모든 지역을 범람원이라고 해요. 하지만 홍수가 났을 때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하천이 운반하던 물질도 넘치게 되죠. 그러면 홍수가 끝나고 물은 빠지게 되고 퇴적물만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때 하천 바로 주변에는 크고 무거운 물질, 즉 조립질 물질이 쌓이는 자연제방이 형성되는데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뚝이란 뜻입니다. 조립질 물질이 쌓였기 때문에 주변보다 고도가 높죠. 그리고 물 빠짐, 배수가 잘 됩니다. 따라서 물이 잘 빠지는 지역에서는 밭농사나 과수원 농사를 짓고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보다는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적어집니다. 따라서 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면 하천에서 먼 지역은 작고 가벼운 물질, 미립질이 쌓이는 배후습지가 만들어지는데요. 배후습지는 고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진흙같이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쌓이다 보니까 물 빠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습지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가 창녕의 우포늪도 배후습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곳은 배수시설을 한 다음에 주로 논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주입니다. 삼각주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하천의 유속이 감소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 삼각주의 형성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첫 번째, 퇴적 공급량이 많아야 해요. 그래서 큰 하천 하류에서 발달하는 지형이고요. 두 번째는 조차가 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천이 많은 물질을 갖다 쌓아두어도 썰물 때 바다가 퇴적 물질을 바다로 가져가 버리면 결국 삼각주라는 지형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퇴적 공급량이 많고 조차가 적은 하천 하류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황남해 안으로 흐르는 하천의 경우 퇴적 공급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황남해의 경우는 조차가 크죠. 그래서 발달하기 힘들고, 반면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차가 작지만 퇴적 공급량이 많은 하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삼각주는 낙동강 삼각주가 되겠죠. 삼각주도 하천 주변에 발달한 지형이기 때문에 여름에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 제방이 나타나고 배후습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제방엔 칠학과 밭농사, 가수원이, 배후습지에는 농농사가 이루어지겠죠. 낙동강 삼각주의 경우 최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원예 농업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퇴적 평야의 실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삼각주죠. 부채꼴 모양의 땅이 보이나요? 이 지형은 범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삼각주가 되겠습니다.